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 탓에 이미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서울 가서 그런 말씀을 하고. 네, 여야가 어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내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2달간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법안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손혜원 청문회와 5.18 망언 의원 징계 등 곳곳에 정치적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닌데요. 민생을 외치고 있는 여야 정치권, 이제는 정말 민생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와호 장룡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국내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저희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저기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성산대교 쪽 바라보는 화면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지금 엄청납니다. 네. 미세먼지 얘기부터 좀 해 볼까요? 지금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면서 국민들도 지금 고통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부랴부랴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또 공방이 또 벌어졌단 말이죠. 국회에 계류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3월 국회가 열리면은 저는 이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들을 담고 있는 이 대기환경 개선법 53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저희 당은 뭐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 특별법을 이 재정법이었는데요. 저도 뭐 대표 발의를 해서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2월 1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관한 적극적으로 입법들을 해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홍영표 원내대표랑 빨리 만나자 미세먼지에 관해서 대책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재난으로 좀 규정을 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 정말 비상식입니다. 네네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논의는 저는 이건 정쟁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해야죠, 국회가. 네. 한국당이 어제 검은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부 책임론을 또 내놨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원전을 좀 더 가동을 하고 석탄이나 뭐 LNG 이 발전을 좀 줄이면 미세먼지가 좀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미세먼지 원인이 워낙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석탄 문제는 하나고 그래서 빨리 탈석탄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전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탈원전을 너무 급격하게 우리가 탈원전을 했는데 이걸 한번 재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지금 그것보다 사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거의 경제 때문에 사실 한숨이 푹푹 나왔는데 요즘은 한숨을 미세먼지 때문에 쉬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숨 더 쉬기 힘든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여야가 없습니다. 이건 여야가 없고 지금 현재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지만 이건 무난히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서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잘 통과되리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후보 시절에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 마음이 타들어가고 또 국민들의 불안은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국민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특히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뭐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은 말이 젊은 분들이 촛불을 들고 싶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만큼은 국회는 국회대로 여야가 힘을 합하고 정부는 빨리 그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빨리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사과를 하면서도 미세먼지 법안 보면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자 이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킨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실효성은 어떻게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 저희가 폭염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폭염을 사회적 자연재해로 재난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그런 폭염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가 좋고 네. 뭔가 조치를 취하기가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재난안전관리법에도 네. 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넣으려고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용케 이것도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당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님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의원님도 각 당에서 다 비슷한 법을 지금 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범국가적, 범국민적 인식이 달라지겠죠. 네.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달라질 거고요. 각 부처도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서 법에 입각해서 대책들을 보다 더 강력하게 촘촘하게 수립할 수가 있겠고요.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위기별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민간 부분까지 아마 차량 이부제도 이 법에 근거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각 당이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법안들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처리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럼으로써 이 국민들의 인식도 그리고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한 단계 더 수준 높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월 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재난으로 한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 법안하고요 미세먼지 대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은 벌써 작년 7월에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7월에 통과되고 올해 2월에 이제 이게 그 시행이 되는데 이 동안에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을 해서 정말 유효하고 적절한 그런 시행령을 아주 강력한 시행령을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미세먼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사실 지금 우리가 뭐 기승전 법안이 만약 안 돼서 대책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이 법안은 지금 대책하고 무관은 아니죠. 별개의 것이고 빨리 대책을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 불기만을 기다렸지 실제로 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저희 야당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공기라는 것이 공공재고 여기에 대한 그 관리라든지 이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행령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되고 국민의 뭐 분노도 표출이 된다면 뭐 기꺼이 야단도 맞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주면 정부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에 포함하지 않은 걸 이미 다 내놨습니다. 저도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법안 발의에는 여야가 없이 거의 53건의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다 같이 했기 때문에요. 이 법안하고 상관없이 빨리 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기환경보전법 그 53건 중에는 뭐 저도 내놨습니다만 이렇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지금은 수도권에만 이 오염물질 총량제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오염물질 총량제. 그런데 이 미세먼지라는 거는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기가 깨끗할 것 같은 부산. 어제는 제주도까지 안 좋더라고요. 제주도. 그리고 이렇게 여수, 광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이 오염물질 총량제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의 권역별로 다 적용할 수 있게 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또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이 민간 차량에 대해서 이부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공공부문 이부제만 지금 비상조치 들어가면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이 경제적인 자유를 너무 이렇게 그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 2014년, 16년제에 8번에 걸쳐서 이 민간 차량까지 이부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중국도 같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한중이 동시에 하는 방안들도 중국과 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정말 이번 국회가 열리면 다 함께 모여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효적이고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지금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제가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아프지만 질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저께 그 환경부 장관께서 중국과 회담을 하고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중국이 소위 말하면 고농도 미세먼지의 80%가 중국이 원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항의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80%라는 것도 참 애매합니다. 어떤 연구는 뭐 50%다.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함부로 지금 장관이 대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에 항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안하셨듯이 이 문제만큼은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중국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고 비용도 발생된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뭐 같이 공동 부담을 하든지 이거는 굉장히 협력 체제를 서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아까 해외 사례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지금 굉장히 아주 낮은 수준의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규제를 좀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전 국민이 같은 고통을 이번에 다 같이 당하니까 이거는 서울 지방이 없고 모두 다 지금 선진국 아까 뭐 파리도 얘기했죠. 런던도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이 지금 뭐 1, 2위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그 해외 선진국만큼 좀 강도 높은 규제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규제를 하면은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또 서민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층에 대해서 이 규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분들이 소위 말하면 그 생활 전선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경유차 같은 거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원인도 상당히 복잡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푸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개인이나 민간에서 어떤 대책을 뭐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고 이 부분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본격 가동됐습니다. 행보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했어요. 그 방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 봉하마을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봉하마을 간 거는 이번에 저희 당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김무성 대표 때도 갔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갔었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방문은 저희도 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 그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때 이 통합은 단순히 뭐 보수당 내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전 국민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특히나 그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나름 그 당시에 했던 업적에 대해서 한미 FTA라든지 강력하게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나간 전임 대통령의 공과는 우리가 같이 함께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성숙된 이제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제 행보는 거기에 부합되는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봉하마을에서 일부 단체들이 시위를 좀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5.18 망언한 의원들은 왜 징계 안 하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제 사실은 의원총회가 첫 주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 의총에서 이 징계안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명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 윤리위원장도 지금 사퇴를 하면서 징계 자체가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김순희 의원 징계 자체가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황교안 신임 대표께서 어쨌든 통합을 화두로 던지신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면에 이제 그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좌파 독재라고 또 규정을 하고 계세요. 통합을 한쪽에서는 말씀하시지만 또 한쪽은 또 좌파 독재라고 규정하는 게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만간 좀 정리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께서 입을 여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에 대한 존중. 이 헌법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존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5.18 망언자들, 그 망언을 접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런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분들인지 다들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노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이 신임 당대표가 취임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5.18 망언자에 대해서는 산무입니다.
일단 윤리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도 없는 산무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우리 신임 당대표가 통합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망언을 했던 분들에 대한 명확한 징계를 할 때만이 이 국민적 통합이라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5.18 망언자들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올 때만이 국민적인 신뢰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 안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 윤리위에서 일단 제명하겠다라고 안을 올렸고요. 공고를 했고 의총이 지금 의총에서 이제 안 다뤄졌고 네. 김진태 의원, 김순희 의원 거는 지금 윤리위원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뭐 분위기가요? 다 아시다시피 여야든 지도부가 바뀌면 그 이전 지도부에 있던 모든 분들은 다들 사의를 표명을 하고 새롭게 바뀝니다. 세수는 세부대 세수는 얘기 세부대. 남기셨더라고요. 그분이 또 안 하셔도 다들 뭐 대변인도 바뀌고 모든 그 당직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그 김영종 윤리위원장님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윤리위원장을 곧 모셔야 되겠죠. 금방. 예, 그런데 지금 한성교 총장께서는 그냥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바라는데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전에 이종명 그 의원을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맥락에서 이분들이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지금 계속 사의서를 사퇴해서 사직서를 지금 좀 보류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당신께서는 그만두시겠다. 뭐 통상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빨리 윤리위원장을 새로 그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같은 입장으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도 조속히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그 윤리위 절차를 진행하고 그대로 따를 것이다. 또 뭐 지금 조경태 최고위원이나 한성교 총장께서도 이것은 반드시 그 윤리위를 열어서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곧 윤리위를 열어서 저는 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종명 의원님께 왜 안 하느냐 이거는 두 분이 이제 윤리위에 이번에 회부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해서 아마 의총을 여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오늘 오전에 지금 나온 소식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돌연사 우려 뭐 병명 9개 정도 얘기를 하면서 건강상 이유 때문에 보석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곧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과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도 저는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월 초였죠. 며칠 전에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봤더니요. 보석 반대 여론이 60.3%, 그리고 찬성하는 게 30.4%런 보석 반대가 2배 이상 높았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법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주거라든지 통신 제한들을 엄정하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병보석은 굉장히 까다롭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택 구금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또 판단이었으니까 저는 존중은 합니다만 이렇게 혹시 권력 있는 분에게만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우리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적용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불평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재판부가 설명을 하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로는 보석의 필요가 없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차원에서는 보석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하나의 계파 지금 뭐 없다고 하지만 친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당 내부의 어떤 움직임 그와 관련해서는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아까 일단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지금 일단은 구속 상태가 풀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정치 활동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특히나 지금 당내에서 소위 뭐 과거에 친박 비박 또는 친박 친이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허물어지고 없다고 보시면 그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인선에서도 뭐 친박이다 어떻다 이러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의총에서 저희 비공개 발언하면은 성향이 어떤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해 갈라치기 하는 건 다 허물어졌고 저는 정치 활동을 하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석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 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뭐 만료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구속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서 재판부가 받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충분한 방어권을 줘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아마 이 방어권 준다라는 논리를 모든 그 중범죄자에게 적용을 하면은 저는 보석 신청으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그렇습니다. 보석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법원 판결입니다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15년형을 받았고 2심에서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보석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좀 그런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저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뭐 거의 자택 구금 수준으로 그 여러 가지 통신, 주거 그리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뭐 다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집행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분이 이 병보석 신청한 거를 핑계 삼아서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다른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병보석 해준 게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좀 해서 우려스러운 사태가 있으면 즉시 다시 구속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